지난 그 2시간 동안에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니시다 기타로의 그 철학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니시다 기타라는 사람은 일본의 교토학파라고 있어요. 혹시 교토에 여행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교토에 가면은 금각사가 있죠. 킹가쿠지가銀閣寺. 금각사는 이제 금처럼 이렇게 노란색을 빙하는 은각사가 있죠. 은각사 옆으로 이렇게 난 산책로가 있어요. 그 산책로가 철학의 길이죠. 사치가 그런 위치인데 그 철학의 길이 이 사람을 이제 기념해서 만들어졌죠.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유산이 큰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1930년대 정도. 그때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대표로 하는 학파가 교토학파. 교토학파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그 본격적인 철학 사상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얼굴도 있고,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토학파가 활동했던 때가 일본에는 그 80시절이죠. 80년. 1927년에 중미전쟁을 필두해가지고 29년인가 중미전쟁을 필두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그 파시즘을 계속 치닫아가지고 나중에 1945년에 패망하게 된 가장 말하자면 그 어떤 일본사의 어두운 시절인데 그 시절에 나왔던 학파인데, 그런데 저 학파가 이제 그와 같은 그 일본의 그 현실에 비판적으로 정화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에 이렇게 뭐랄까 동조해서 동아시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토학파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순수 철학적인 면에서 보는 사람은 굉장히 높평가하지만 정치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됩니다. 근데 이제 니시다 기타 같은 경우는 얘가 간단하지가 않은데 대동아 공영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니시다의 제자들이에요. 니시다 자신은 일정 정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거기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제자들이 참여하고, 재미있는 건 또 그 제자들 중에는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이제 다른 제자들과 대립하면서 대동아 공영권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마르크시스트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비판적이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의 교토학파의 공하고 공과가 아주 이제 복잡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어떤 철학파가
나오고 이제 그 학파가 굉장히 뭔가 많은 거를 이룬 뭐 평가가 국가라든가 하더라고요. 그런 부정인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의 그 서점에 교토에 있는 서점에 가면은 중쿠도 같은 그런 대표적인 서점에 가면은 교토 학파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 선반이 있어가지고 교토 학파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그 교토라는 곳이 어떤 일종의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죠. 내가 그 교토할 때마다 거기 그 은각사하고 철학의 길에 갔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 옛날에는 그 고기가 조그만 고기가 있어요. 많은 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가지인가 하니까 그 조그만 고기가 없어지고 잉어가 있더라고. 큰 잉어가.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놀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사기타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분인데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는 대목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제가 뒤에 좀 일이 있어요. 내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만 하고 집입니다 하고 약간 일찍 일본 사상은 그 한국하고 일종의 그 쌍둥이 같아요. 일본 사상이 겪어온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과정과 한국 사상이 겪어온 과정은 아주 흡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동,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옛날 전통사상, 고유사상, 그 다음에 불교죠.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이제 근대, 이런 과정이 우리하고 일본은 아주 흡사하고 그 진행되어 온 어떤 구체적인 양상들도 적지 않게 비슷한 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868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졌는데 그 메이지 유신의 후기의 이름이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서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후쿠자와 유이치 일본 돈 보면은 이 양반의 초상이 있는 게 있는데 얼마나 1,000엔짜리가 만원짜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후쿠자 유이치가 역설한 것처럼 서양이라는 거는 많은 거를 배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동양과 대비가 되는 극복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와 전기 사상가들에게서 흔히 항의할 수 있듯이 극복해야 할 적이기도 하죠. 쇼와 전기라는 거는 뭐냐면 그 1900 연대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1926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폐망할 때까지 45년까지 소와 정리이고 그 다음에 그 폐망한 이후 45년 이후부터 그 폐쇄 시작되는 것까지 몇 년이더라? 그 80몇 년인가 70년인가 그때까지가 그 쇼와 후기죠. 쇼와 정기 사상가들의 대표가 이제 경로하고 그래서 만약에 전자만을 따라간다면 일본은 언제나 서양의 학생일 수밖에 없고 후자만을 따라간다면 편협한 국제주의를 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메이지 초기에 모리 아리노리하고 니시무라 시게키, 쿠자와리치, 니시아만의 가토 이렇게 당대의 일부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메이로코시아라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거리였죠.
니시다 기타로는 유럽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럽과 동북아 전통을 대등하게 놓고서 그 종합에서 자신의 사유를 정개토 사유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니시다 책 자체에는 동양이라는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동양 철학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고 자기 책에다가 일본 고유의 무슨 그런 어떤 용어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어떤 현대 자학적인 용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풍겨 나오는 그 알맹이 어떤 뭐랄까 느낌은 아주 선불교적인 그런 느낌이 짙게 풍겨 나오고 이 사람 자신이 선수양을 계속 2세 동안 했던 사람이고 건축가 중에 안도다다와 같은 사람이 안도다다와 같은 사람 건축을 보면은 특별히 동양적인 게 없죠. 시멘트 노출해놓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하는데 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뭔가 같은 동양적을 느낀다고 하니까 나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도 표면상으로는 전 동양적이지 않는데 그 밑에서 풍겨나는 건 동양적이고 아마 그게 동양에 사는 사람이 현대라는 시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꼭 표면적으로 동양을 내세운다고 그 동양은 아니죠. 그냥 현대 맥락에서 하는데 그 저변에서 이게 풍겨나는 거. 그게 이제 정말 동양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이룩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래에 일본인들이 염원하던 우리의 철학자 이런 이제 위상을 부여받게 되죠. 부여받고 교토의 명물인 철학의 길이 바로 이 사람이 산책하는 길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길이죠.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그 서양 철학을 뭔가 좀 벗어나서 자기네 이야기를 한 게 쇼와 전기인데 특히 그 니시다 기타로하고 윤리학으로 유명한 와스베트 그 다음에 마르크시스트인 미키키요시 그 다음에 미학으로 유명한 구키슈죠. 이 사람 네 사람을 해서 이른바 교토 사철이라고 사철이듯이 그것도 책방 큰 책방에 가면 코너가 딱 이 사람들 코너가 딱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니시다 철학의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거를 베토벤의 그 9번 경고 그거를 참조해 말한다면은 고뇌를 넘어 환희로 고뇌에서 어떻게 이제 환희로 갈 것이냐 라는 그게 이 사람 철학의 기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니시다는 그 자기의 어떤 철학의 동기가 비애의식이 있다. 비애의식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철학적인 사유를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독창적인 착상이 있고 이 세계에 대해서 아주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독창적인 그런 착상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아주 그게 맞건 틀리건 아주 독특한 착상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 개념적인 영역 어떤 생각을 아주 그 로지컬하게 그 전개하는 그러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해보고 싶다. 뭔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그런 음악 같은 게 있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같은 사람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이 사회를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 또는 이제 종교나 윤리를 내가 뭔가 같이 세우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시다 같은 경우는 그 출발점이 그 비예요, 비. 삶의 비. 인생이 가지라는 어떤 그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그 비에,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출발이고, 그런 점에서는 불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존주의 이런 쪽하고 좀 많이 통하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그 비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 여러 그 맥락이 있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죽음이죠.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나도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 이 세계를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 무생명은 뭐 다르겠죠. 무생명도 어떤 면에서 죽는 거고, 어떤 면에서 죽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만 년에 있는 이 탁자가 다 이렇게 막 해지고 할 때, 그런 죽음이라고 해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야 한다는 그게 갖고 있는 비의식.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하고도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 니시다 자신은 자기 삶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을 합니다. 자기가 아주 그 어린 시절에 각별히 좋아하는 누나가 죽고, 그 다음에 삶의 대들보였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자기 자식들 중에서 3명이나 장남과 차녀 5녀를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처하고 4년은 이 처도 그 시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마치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어머니 중에, 김정일 어머니 아닙니까? 누구야? 그 여자 있잖아. 김일성의 인정 못 받아서 러시아에 가서 산 여자 있잖아. 그런 것처럼 평생 그 시아버지의 그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다가 또 지역은 다시 결합하고 이런 사람인데, 처와 4년은 거의 뭐 그냥 완전히 활동 못하고 침상만 누워있는 그런 경우죠. 물론 뭐 옛날에는 또 사실 사람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 사람은 그거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자식 10명 나서 9명 죽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뭐 3살 죽고 4살 죽고 막 그러지. 해발에 한번 돌면 뭐 살죠. 그런데 그런 걸 강한테 하더라도 참 그 비현실이 강해요. 현대인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다 살이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냥 10살도 못 채우고 그냥 죽는 게 부지기수니까, 그런 비의식이 뭔지를 사실 뭐 이게 말로 하는 거지 그게 잘 모르죠. 어떤 건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사람의 비의식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상하다고 하겠고, 이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참 그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로 실력이 있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우를 못 받아야 이게 정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첨자라고 겉모습수가 머리 잘 보이는 이런 사람은 이제 빗자루 올라가고, 우직하게 진실하게 자기를 노력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계속 부조리한 그런 사회. 그 다음에 또 차별, 맹대라는 거. 그리고 서로 우력을 이제 굉장히 많은 굴욕을 겪었는데,
친구와 스승이 많아요.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중에 말년에는 교토대 교수가 돼가지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보냈는데 그때도 뭐 가족 이런 사람은 아주 안 좋겠죠. 결국은 평생 동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 편하게 산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니시다는 이 철학의 하부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비애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엄습해오는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고 그게 결국 두 개로 이제 표현돼요. 하나는 뭐냐면 불교, 선수양, 하는 선수양. 이 사람에게 일기가 되게 유명한데 일기가 되게 남아있어요. 이게 작품 남아있어요. 굉장히 그 리얼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다시는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밤에 먹으면 이게 배가 안 차요. 나도 인생이 하더라고요. 밤에 뭐 안 먹는 거. 밤에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밤에 뭐 먹고 싶은 거. 그럼 또 그 다음날에 이제 젊을 때는 그게 소화가 돼. 이가 좋으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이게 극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극복이 안 돼. 그래서 하루만 먹는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이제 그 다음날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그 사람의 이제 삶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일기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선수한다는 거예요. 참 밥만 먹을 때 빼고 다 아니지 않아요. 선수양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선수양을 하면서 깨달은 바를 어떤 언어로, 개념으로, 철학적으로 그거를 승화시키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든다면은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자기 수용 방법이 있어요. 꺾고지를 한다거나, 서예를 글씨에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일종의 예술적인 그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정신과 몸을 가다듬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가라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그 첫 번째 주조가 뭐냐면 그 선의 연구라는 책이에요. 선의 연구. 근데 그 선은 그거 지금 말하는 선이 아니라 착각한 줄 알아요. 선의 연구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순수 경험이에요. 순수 경험. 여기 물병 이렇게 있으면, 물병이 있으면. 이 물병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은 모든 경험을 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500원이라는 값도 빼고, 이 물병이 뭐, 어디 창원에 어떤 공장에서 나왔다. 이런 것도 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몇 그램이다. 이것도 빼고. 다 빼는 거야, 다 이렇게. 전부 다. 싹 빼고, 나하고 얘만 딱 있는 거예요. 나하고 얘만 딱. 오로지 이 만남, 이 어떤 사물과 나와의 요 모든 걸 다 배제한 이 만남. 요게 이제 순수 경험. 다른 걸 다 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하고도 되게 비슷하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현상학과 비슷해요. 현상. 우리가 앞에 현상을 나왔죠.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프랑스에 갔을 적에 서점에 가니까 잡지가 있는데 시닥이 또 특집호더라고요. 이 잡지. 특집호인데 그 재밌던 게 뭐냐면
니시다 기타도 스페셜하고 부제가 뭐냐면 페노메놀로지 자포네즈예요. 일본 현상. 니시다 기타도 특집인데 그거의 부제가 일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적에 딱 보면 여기 현상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일본 현상이라고 규정하더라고. 그거 보고 약간 놀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찌 보면 약간 돛다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난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미학적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학. 특히 이제 그 현사학자들은 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나무에 대해서 시를 쓴다라는 건 뭐냐?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하는 거예요. 다 빼는 거죠. 저 나무가 뭐 서울에 있나니 부산에 있느냐, 뭐 근데 나무를 뭐 팔면 얼마를 받겠다고 뭐 나무가 몇 센치라든가 뭐 하여튼 뭐 싹 다 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우리에게 현상하는 거지. 나타나는. 우리 전에는 나왔죠. 나타난다는 얘기는 나왔지. 나타나는. 현상하는. 그거를 아주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포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현상학이 전개가 되면서 대부분의 현상하는 자들은 그걸 부정해요. 그 순수 경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순수 경험이라는 건 불가능한. 어차피 그게 화가가 아무리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결국은 다 자기가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대에 가면은 그런 식의 순수 경험이 가능하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하기는 좀 흘러가지.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출발점이 뭐예요? 맨 처음에 출발하게 된 그 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빼자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빼고 만남, 마주침, 순수한 어떤 마주침을 얘기하자. 그래서 니시다도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사려 분별을 섞지 않은 참된 경험 그대로의 상태. 상당히 현상적인 이제 말하죠. 그 두 번째 주저가 뭐냐면 자각에 있어서의 직관과 반성이죠. 이 사람의 일생의 테마는 자각이에요.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대상,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불교적이죠. 불교가 그거 아니에요. 참자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불교적인 거라고. 거기에서의 어떤 직관과 반성. 그래서 어떻게 삶에 언습해 들어오는 각종의 고뇌를 털어내고 환한 빛이 차오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니시다의 기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니시다가 이런 사상을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내면적이다. 너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사람이라는 게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나의 이렇게 내면 뭐 깨닫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 너무 철학이라고 하기에 좀 너무 주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의 후기에 가면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3의 주저라고 불리는 작용하는 것에서 보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 테마가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마쇼.
장소의 논리를 이제 전개하죠. 그런데 그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니시다 기타로가 아니더라도 일본 사람들 자신들의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테마가 뭐냐면 장소예요. 기본적으로 장소를 중시해요. 이름 자체가 장소예요. 이름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다 성지 성파하는 거는 니시다고 서쪽에는 다 장소. 다 그래요. 타카시 그런 높은 다리, 바닷가 그러면 밭 한가운데 마스시다 소나무 아래 전부 다 장소예요.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장소돼 있어요.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기본적인 장소. 전부 다 여러분 이곳은 다 보세요. 전부 다 장소가 있어요. 애가 하천 아니요. 강 하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그 장소를 안 떠난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뭐 그런 거 안 되지. 지금도 일본인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전통사회들은 만약에 자기가 서울의 인사동에 태어나서 살았으면은, 자기가 죽어도 그 인사동에 머물러. 어디 안 가. 거기서 같이 사는 거야. 후손들과 하고, 살아있는 후손들과 죽은 조상이랑 같이 사는 거야. 섞여가지고 귀신과 인간이 같이 사는 거야. 지금도 그걸 믿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대인들은 믿는 건데. 그만큼 장소가 중요한데 이 사람도 일본인답게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 그 사유의 종착역이 장소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역시 이 사람은 출발점 자체가 불교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장소조차도 뭐냐면 이 물리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죠. 결국에는. 터인데 이 물리, 피지컬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기보다 이것도 얘기해요. 같이 얘기하는데 더 방점이 마지막으로 찍히는 건 내 마음의 장이야. 내 마음의 터. 나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어떤 장. 야라는 말도 그쪽이야. 무슨 야. 야자. 그래서, 그의 자각론이 지나치게 유신론적으로 주관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여기에서의 장소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각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진정한 자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만이 아니라 자각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체에 대한 지각까지 이뤄야 한다. 이럴 때의 자각을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무의 자각이다. 절대 무의 자각. 이시다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 책이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는 한자. 우리 같은 경우도 한자를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걸 잘 못 읽어요. 한글로 되는 걸 오히려 거꾸로 못 읽고, 거꾸로. 한글로 되는 잘 못 읽고. 한자가 써줘야, 그거 이렇게 아시지?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은 되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뭡니까? 한자로 가득 찬 거 읽으면 막 깝깝하지, 근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만 된 거 읽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저 문투인지 한자로 써줘야지, 그거 이렇게 아시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 전용이 돼가지고 한글 썼는데, 득도 있고 실도 있죠. 한글을 써가지고 얻는 득도 있고, 득이라는 건 이제 민주화지, 언어의 민주화.
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한자 문명권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그 한자의 신비성이나 그 깊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디자인으로 봐서도 우리가 그 일본 도시 가면 디자인이 정말 뛰어난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비교해 보는데 일단 글자가 다르니까 한자도 있지, 히라가나 있지, 고딕체, 그러니까 갔다 가다 하면 고딕체가 있지, 초소체인 히라가나 있지. 거기에 한자가 있으니까 벌써 디자인할 수 있는 뭐랄까 가능성 자체가 엄청 넓은 거죠. 우리는 아무리 한글 가지고만 이렇게 해도 일정한 한계가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전용이 등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실도 참 많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크리스 아니고 이 미세 같은 사람 읽어보면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냐면 한자를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야 뭐 한자 시력이 있으면 다 읽을 수 있고 뭐 글자가 적어져 있으니까 아주 이상한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한자 단어를 이상한 자를 많이 쓰니까 이상한 원래 없는 조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읽기가 부담스러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절대무 이런 말이에요. 절대무 이런 식의 표현. 절대무 같은 건 뭐 워낙 니시다에 하도 많이 쓰는 말이지 니시다를 읽는 사람은 있을 건 말이지만 이런 식의 좀 뭐라고 표현할까? 둔탁한 말들이 막 나오니까 엄청 딱딱하고 화랑고 차고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절대무라는 건 뭐냐면 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무이기 때문에 무한. 보자기는 지금 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없으니까 그 보자기에다가 뭐 물병을 담을 수도 있고 뭐 떡을 담을 수도 있고 사람을 쌀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싸는 거예요. 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패션 역사에서 이 니시다의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지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패션 역사에서 이게 일본 패션이 이거를 많이 뭐냐면 공간이 비는 거지, 비는. 서양은 어떻게 입습니까? 서양. 내가 지금 입은 게 양복. 이게 서양적인 옷이지, 그지? 어떻게 입어요? 딱 맞게 했잖아. 딱. 이거 뭐라고 하나? 무슨 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이렇게 맞춰. 여백이 없는 거야. 여기 유의 옷이 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일본어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몸하고 관계없이 흘러가거든,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거 처음 보고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옷감이 부족했어. 왜? 뭐냐면 이게 헐렁헐렁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더 쉬운데요. 허리띠 같은 것도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거기다 맞춰줘야 돼. 남자들은 다 알겠다. 그러면 이게 풀면 흘렀고 뚫어다니 딱이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후에 나온 그 혁대를 보면 이게 구멍이 없어요. 없어가 내가 그냥 이렇게 여기 자동으로 밥 먹은 다음에 이제 풀고 또 배고프면 또 쩔고 이렇게 하지.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건 이렇게 헐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담는 거죠. 그게 절대무예요. 그리고 그 절대무의 자각, 이 절대무가 뭐냐면 바로 장소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그 절대무를 자각하는 게 이 사람이 그거랑 최후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고뇌를 넘어서 참 자아를 찾아가려는 니시다의 사유는 일정 정도 이제 해결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할 적에 이 칸트와 헤겔이 가장 동물입니다. 가장 동물입니다. 헤겔이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자기라는 거는 여기 이정우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정우라는 이 나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에서 딱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타자와 부딪혀가지고 돌아올 때만 비로소 이정우라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자기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 내가 이정우가 있어. 이정우에 나가 있어. 이정우 나. 근데 자기가 있어. 저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고 또 하나 있어. 두 자아가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자아. 근데 헤겔은 이 만남이 없이는 자아라는 건 없다고 봐요. 없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럴 때 한참 자기 외모에 막 신경 쓸 때 생각해요.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런데 내가 남을 만났는데 이 사람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럼 내가 부정당하지. 부정. 내가 생각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이거 약간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즉자적인 단계에서의 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타자.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에서 이 타자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헤겔이죠. 처음. 디아더. 디아더랑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면 나는 뭐냐면 부정단이에요. 부정. 니게이션. 내가 지금. 그러니까 헤겔은 어떤 긍정도 부정을 매개하지 않은 긍정은 그거는 순진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부정을 매개해요.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표정이 떨떠름하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부정당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내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주 일반에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게 다 자기 욕망과 자존심과 아직과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 타자와 부딪히지 않았을 적에는 자기만 그런 줄 알아. 자기만. 남들은 안 그런 줄 알아. 그런데 타자와 부딪혀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하면 더였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도 나보다 더하면 더였지 덜하지 않은 욕망과 자존심과 자기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타자 부딪혀가지고 내가 부정되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적에 그때의 자아가 이게 이제 진짜 리얼한 자아인 거죠. 정말 이제 그 의미 있는 자아, 유의미한 자아인 거죠. 그 전에 자아는 자기 아집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해결의 이론은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회화의 과정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화되는 과정. 그래서 약간 표현이 어렵지만 저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자 단계예요. 즉자. 저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대자의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게 해겔의 생각인데 니시다도 해겔의 그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의식은 그 순수성, 무매개성, 그러니까 해겔 사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매개래요. 매개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매개해서 메이디에이트. 그 직접성, 무매개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성을 매개해서 자각이 나가는 과정을 다룬다. 이는 곧 순수 경험이 반성을 통해서 분열, 정계에 가는. 그러니까 순수 경험, 그냥 즉자적 상태에서의 순수 경험은 뭔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수하고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렇게 매개하고 저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깨진 거야. 깨지고 분열되고 분산되고. 그래서 분열 전개에 감으로써 대체적 직관적 경험이 보편적 논리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듯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조금 더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부터는 저의 말입니다.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말인데, 그러나 동일성과 차이의 동일성의 논리를 구사하는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동일성과 차이에 다시 동일성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성, 아이덴티티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고 타다를 만나서 차이가 생기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동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뒤의 동일성은 그 앞의 동일성보다 성숙한 동일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의 철학도 그렇고 니시다의 철학도 그렇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동일성으로 돌아가는 철학, 동일성. 그래서 경험은 자아 안에서의 사건으로 머무른다. 자각이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비추는 것. 자기가 자기에 있어서 자기를 보는 것. 유명한 표현이죠. 자기가 자기에 있어서 자기를 보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자각 개념은 이런 의식 철학, 의식을 중심으로 나의 의식을. 주의주의. 그러니까 내 의지, 윌. 어떤 객관적인 사태보다는 내 의지를 중시하는 그런 등의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소론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니시다의 장소 개념은 주관 쪽에 치우쳤던 그의 사유를 주관과 객관, 자아와 비아가 그 안에서 자아와 비아, 내가 아닌 자아와 비아, 그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터에 대한 사유를 이끌었다. 이런 자각이라고 하는 의식의 점에서 사물을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감싸는 장소의 면으로 보는 입장으로의 전환을 뜻하는데요. 니시다는 물리적 공간이나 역장, 힘이 미치는 그 장이죠. 역장 중에 유의 장소, 있을 자, 유의 장소를 두고 그에 대비적으로 훨씬 추상적 수준에서 의식과 그 대상이 맺는 대상이 관계 맺는 장소를 무의 장소, 없습니다. 무의 장소. 그런 것을 구분하죠. 이는 사르트르에게서의 유로서의 즉자와 무로서의 대자의 구분과 통하죠.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물리적인 사물은 있습니다. 우리 주체, 의식은 없습니다. 의식은 텅 빈 거라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있죠. 내가 생각으로 못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거 있겠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비었다. 무한. 이 시대는 이 무의 장소를 의식의 뜰로 제시함으로써 사라스의 이원론에 보다 주인론적인 특성을 보인다. 물론 이 시대는 이 무의 장소, 아까 말한 절대무의 장소를 다시 대립적 무의 장소와 절대무의 장소로 구분합니다. 대상과 주체가 여전히 대립해 있는 그런 대립적 무의 장소와 달리 절대무의 장소는 대상과 의식의 대립을 해소하는 가장 포괄적인 장소입니다. 대상과 의식이 이원 구도로 양자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립이 해소됩니다. 그 자체는 절대적 무가 됨으로써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유를 담는 일반자, 아까 말한 무자의 같은 그런 일반자입니다. 그러나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일반자는 정말로 내 의식을 넘어선 타자를 인정하면서 그 타자로 나아간 삶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식의 틀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가능한 장소이며 이 점에서 차라리 내가 볼 적에는 의식의 타자가 존재했던 대립적 무의 장소보다 더욱더 유심론적인 장소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자를 타자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타자를 내 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오히려 그 타자와 내가 대립해 있던 그게 오히려 차라리 타자에 대해서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얘기해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원래 나 아닌 거를 내 안에 믿고 싶어하는 존재. 내가 저 사람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타자를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타자를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자기가 타자에 대해서 지배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도미넌트 입장에 설명하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이렇게 막 그 자기들이 경쟁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타자를 그냥 타자로 이렇게 타자를 타자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겠죠. 없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무의 장소에서 의식 자체도 무로화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선불교적인 뉘앙스에서의 절대 무를 참 자기인 것이다. 이 점에서 이시다 사이에 몇 차례 변명에도 불구하고 순수 경험, 직접 경험에 추구하는 그의 기본 정향으로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꼭 그의 사유가 타자보다는 주체에 무게의식을 두고 있을 듯하다. 그의 사유는 주체의 빛을 추구하는 사유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사유의 한계가 보입니다. 이시다 철학은 주체 자의 빛을 추구하는 사유였기에 타자로 향하는 시선보다는 자로 향하는 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윤리적 한계를 띄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시다 사유의 이런 한계는 구체적으로는 대동아 공룡권이 운용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벌어졌던 강대 상황에 대한 이시다의 태도에 드러납니다.
니시다는 일본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흉화 전기 활동입니다. 정확히 이제 딱 그 태만하던 해에 태어난 거죠. 하지만 과연 그가 대표 지식인으로서 천황한테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대표 지식인으로 이 시대에 가면이 맞섰다는 의문이죠. 오히려 그는 태평양 전쟁에 적극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시대가 지금 운명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니시다가 당시에 그 천황한테 강의를 할 정도로 대표적인 지식인데 과연 그 사람이 그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 당시에 그런 일본의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물론 그 군인들이 막 테러하던 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차지하는 그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만큼의 그런 걸 했냐면 저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상당히 동조하는 자기가 나서사인 것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사유 한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결국 뭘로 나타나냐 하면 동북아의 다른 타자들,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몽고나 중국이나 이런 그 다른 타자들에 대한 이 사람의 그 일본 중심,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대동아 군용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양을 저항하자는 거예요. 서양을 저항. 우리 동북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양을 저항하자. 거기까지는 어쨌든 그때가 서양 제국주의 때니까 많이 되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족 협파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대만, 한국, 오족 협파라고 그래요. 오족이 다 단결해가지고 서양 제국주의에 저항하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일본이 제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너 이제 4명은 우리 밑에 들어가서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그 대동아 군용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이 그러니까 마치 그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며느리가 또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서 구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서양이 자기네들을 제국주의로 이렇게 압박한 거를 이번엔 뭡니까? 이번엔 자기네들이 바로 그 이곳에 있는 아시아 세계가 똑같이 된 거예요. 서양한테 당한 거를 이웃 아시아 민족한테 그대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행복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참 재미있는 거는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전전 파시즘이 있고 전후 파시즘이 있어요. 전전이 있고 전후가 있는데 전전 파시즘이라고 다 아시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그 탄노, 그게 이제 전 파시즘이에요. 그 다음에 전후 파시즘은 뭐냐면 바로 뭡니까? 전후 파시즘이라는 거는 1945년 이후의 파시즘이죠. 우리가 한국이 바로 전후 파시즘이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후 파시즘. 그리고 동남아도 다 거의. 동남아 거기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수아르토 다 그런 거. 그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벗어나는 이제 겨우 이제 지금 항제하고 우리가 마치 유월항제 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 파시즘의 대표 철학자가 일본의 니시다하고 독일의 하이데거예요. 그리고 전후 파시즘의 한국 버전이 누구냐면 박정우. 여러분들이 국민교육 혼자 저 사람들 잘 모르겠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맨날 외우죠. 학교 와서 우리는 민족중이 없어요. 한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그거 쓴 사람이 박정우 쓴 거예요. 박정희의 오른팔이죠. 그래서
일본의 니시다하고 독일의 하이데거하고 한국의 박정훈 이 세 사람이 어쩌고 재미있는 경우인데 다 이제 그 파시즘의 공도 내지는 협력한 사람들인데 하이데거는 이제 히틀러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 히틀러하고 붙어가지고 베를린 대학 총장에 취임하죠. 히틀러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죠. 그리고 박정훈, 박정훈. 그래서 그 대표적인 파시스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내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비교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실수냐 아니면 이 사람들 철학 내에 그런 요소가 있느냐 이게 이제 파트예요. 이게 이 사람들 철학은 아닌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의 과오냐 그러면 얘기가 좀 단순해요. 철학자로서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그 시대에 문제가 있다. 과오를 이건 간단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철학의 내용 자체 안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철학적 내용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있어요.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내용이 있어요. 니시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그런 그 타자에 대한 고려가 충실하지 않는 그런 그 철학이 결국에는 일본 중심주의로 이제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그 주체, 자아에 두는 그런 철학은 또 사람도 그런 인간은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계속 보던 걸 넘어가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날이니까 좀 오해한다고 김기하기가 모르니까 일단 핵심. 그래서 마르크 시간과 인간 교차라고 나오고 거기 보면은 견자라고 해요. 견자. 그 중간. 견자라는 거는 불어로 말하면 그 부하양이에요. 부하양. 시인 중에 그 랭보라고 하죠. 랭보. 악티브 랭보. 그 랭보 아주 젊은 시를 요절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시인이 다 요절이에요. 30살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몇 살이고 가물에 빠져있고 생각하고 없어요. 이 랭보도 요절한 사람이에요. 이 랭보가 잘 쓴 말이에요. 그 과양이라. 우리로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지. 우리 표현으로. 근데 이제 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는 사람. 우리가 했죠. 우리가 첫 번째 그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는 사람. 그런데 니시다 같은 경우는 예술의 본질을 그걸로 이 견자로 예술의 본질. 음악이든 뭐 연극이든 뭐 그림이든 간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붓 이렇게 하나의 붓질 또는 전통 용어로 하면 회기지회, 1회. 석도라고 하는 거, 스타라는 이러한 교육의 미학가 일회. 이 순간 속에서 영혼을 표창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견자인데, 비싸 기타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인트라 페스툼이라고 해놨는데 인트라 페스툼. 이건 일종의 그 병리학적 의학용어죠. 이거를 약간 해석을 약간 다르게 하면은 그 불어의 그 축제가 페스트죠, 페스트. 이탈리아로 라 페스타, 인트라 페스트 뭐냐면 축제 기간이 인트라 페스트예요. 축제 기간. 그러니까 그 축제 기간 중에는 일상 속에 구분되어 있던 것들이 막 다 섞이고. 왜, 그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왜, 지금도 뭐 하나, 야자타임이라는 거 하나요, 지금도?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대학 다닐 적에, 동문회 열면은, 야자타임 있어요, 야자타임. 야자, 뭐 자.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후배가 선배한테 막 반말 쓰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했다. 이렇게 하고. 야자타임 동안에 완전 지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수가 무너지고, 디스코장에서 키스타임이라고 해서 키스타임.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디스코장에서 막 춤추다가, 불이 딱 꺼지면서 키스타임 그러면 막 키스하는 거 앞에 붙죠. 야, 모르는 애다가 막 붙잡고 막 키스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그거? 네,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완전 지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트라 페스트예요. 일상적인 질서와 규율과 완전히 무너지고, 그 카오스를 통해서 새로운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 그게 지난번에 제가 일본 문화에서 얘기한 것 중에 뭐에 다릅니까? 마스가 바로, 물론 이제 마스를 행하는 표면적인 형식은 일정하지. 굉장히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받고 비율적인데, 그 의미, 그게 함축하는 의미가 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죽음과 삶이 그 순간에 교대하는 거예요. 교대해가지고 다시 삶이 재충전, 생명이 재충전. 그런 게 이제 인트라 페스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순간 속에 어느 어떤 한순간에 영혼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시간론을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크적인 시간의식이다. 저는 얘기했듯이 이 양반의 이 저자의 스승이 미술사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유형의 사고를 바로크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이런 식의 사고, 철학사에서 이런 식의 사고는 뭐 예상부터 내려오는데, 우리는 말하면 화엄경. 일미진중 한 시간, 1년씩씩 의상대상을 찾는. 이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하는 사람이 아이콘이죠. 그래서 둘레즈도 주름이라고 하는, 바로크를 다루는 주름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아이콘을 다루고 있죠. 주름이라는 책의 부제가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니시다의 경우에 이런 거는 바로 선체험과도 적절하게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12쪽에 한 가운데 문단을 한 가운데 영혼의 지금이다. 의인의 이마, 영혼의 지금. 이시다 자신의 문맥에서는 장소의 논의를 수직으로 중층화시킨 후에 도달하는 절대무,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전제하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표현이 되게 작은데, 아까 얘기한 그 절대무, 장소, 맨 처음 장소 얘기하다가 장소도 여러 가지 구분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담는 그런 절대무의 장소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한, 절대니까 무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무한을 보는 것은
역으로 유한적인 지금 속에 이를테면 수평적으로 상감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상감, 전에 얘기했죠. 상감. 도자기 만들 적에 이렇게 틀 만든다는 게 상감에 집어넣은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영원히 어떤 현재 이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영원히 이렇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상감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섹스도 이게 영원해지고, 남녀 간의 섹스. 섹스한 순간에는 완전히 그 순간에 순간 속 영원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섹스가 되게 좋은 거예요. 나쁘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근육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상한 방식으로 상품화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그거 자체가 어떤 일종의 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후기 니시다의 테마인 행위적 직관과 절대 모순적 자기동. 말이 참 어렵죠. 절대 모순적 자기동. 두딱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아이고, 이거 뭐 숨이 확 막히지. 한자로 그냥 확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직관은 어찌 보면 좀 대립하는 거냐. 그렇죠. 내가 행동하면 직관할 수가 없잖아. 직관을 하면 행할 수가 없잖아. 그게 말하는 거 동키호테하고 현대인데, 그게 이제 말하는 이렇게 조직된다랄까? 상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 직관이나 절대 모순적 자기동. 절대 모순인데 그 절대 모순이 자기 속에서 화해하는 거예요. 뭐든지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안에서 화해를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논할 때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요 내용들은 우리가 마지막 다음 주에 이제 베냐민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연결시켜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